프린트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자료 잘 보이시죠? 예,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책으로 했다고, 아니, 그림으로 했는데 이제 이 글자만 나옵니다. 글자를 보면서 이제 기억을 다시 이제 일으키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이에요. 네,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이죠. 수분은. 수분은. 그다음에 수분의 종류에는 이제 타가수분, 자가수분. 그죠? 네, 그래서 양성화에서 양성화는 배웠죠, 그죠? 한 꽃에서 암술 수술이 다 있는 거. 양성화에서 자기 꽃에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는 것을 자가수분. 그다음에 다른 꽃에서 꽃가루를 받아서 열매나 씨를 맺는 것을 타가수분. 그다음에 방임수분은 이제 토종의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건 이제 방임수분은 토종의 개념에서 얘기했어요.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이건 토종의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수분, 자가불합성 물질이 생기는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자가수분을 방해하는 자가불합성 물질들이 없을 때 수분하는 것. 꽃이 처음 열렸을 때나 또는 이제 밑에 나오는 것처럼 끝이 끝나는 부분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뇌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수분 안에 말기수분, 노화수분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자가불합성 물질이라는 게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았는데 꽃가루가 한 핵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꽃가루 안에는 세포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그죠? 꽃가루가 한 핵 하나하고 정핵 2개가 있는데 꽃가루가 한 핵이 굴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암술머리에서부터 난세포까지 굴착 작업을 하는데 그 굴착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이 자가불합성 물질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꽃망울이 열렸을 때 아직 자가불합성 물질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걸 이제 뇌수분. 그다음에 말기수분하고 노화수분은 이제 화기의 끝, 그러니까 꽃이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꽃의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불합성 물질이 없어질 때 그때 수분하는 거. 노화수분도 이제 비슷하는 거예요. 꽃잎이 시들었을 때 수분이니까 말기수분하고 노화수분은 약간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화수분은 이제 밀하고 담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분 양식의 분류, 수분 양식에 따라서 자가수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강낭콩, 완두, 잠두. 그리고 자가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가수분도 하는 것은 토마토, 가지, 양파. 타가수분을 하는 것은 수박, 오이, 배추, 양배추, 무. 그리고 반드시 타가수분을 요하는 것은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시금치하고 아스파라거스는 또 암수가 사실 자웅 2주잖아요. 그죠? 암수가 다른 그루에 있으니까 당연히 반드시 타가수분을 할 수밖에 없죠. 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죠. 타가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속하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 중 타가수분을 하는 작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죠? 네. 옥수수죠. 그죠? 네, 옥수수. 네, 이제 설명이고 다음에 이제 수정으로 들어가면 수정은 화분간이 자라서 주공을 통해 배낭 속으로 들어가 극핵 및 난핵, 난세포라고 그림에서 봤죠. 그죠? 결합하는 과정을 이제 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가수정, 타가수정이 있는데 이게 수분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동일하의 화분으로 수분돼서 이제 수정에 이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다음에 동일 개체상의 다른 꽃으로 수분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영양 번식에 의한 개체 간의 수분. 그다음에 순계에 속하는 개체 간의 수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수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근친교배. 그러니까 이제 자가 수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근친교배가 이루어진다든지 같은 구리에 있는 다른 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배는 이제 동계교배. 비슷하게 이제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기
같은 구류에 있는 화분에 의해서 교배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가수정 작물의 자연 교잡률이 이거죠, 그죠? 네. 4% 이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4% 이하인 것을 이제 말한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식 방법은 유성생식. 유성생식은 이제 암수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이제 생식이죠. 그래서 이제 자가수정, 타가수정 이걸 다 합쳐서 유성생식이라고 하고요. 자가수정 작물과 타가수정 작물이 있고, 그다음에 무성생식은 단위생식. 단위생식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아예 성의 구분 없이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식하는 거. 자가수정하고 쭉 다른 거예요. 단위생식, 무배생식, 동정생식, 위수정생식, 무수정생식. 여기서 이제 처녀생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알세포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무성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담배라든지 이런 것 형태로 이제 약배양이라고 해가지고 꽃가루를 배양해서 별도의 또 신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약배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합니다. 타가수정 작물의 꽃의 형태와 수정 양식을 보면 단성화, 양성화, 자홍동주, 자홍이주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죠? 줄이 쭉쭉 그으시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이 타가수정 작물의 이제 꽃의 형태와 수정 양식을 보면 또 같이 있는 게 이제 웅예선수, 그죠? 웅예선수. 그러니까 웅이란 얘기는 꽃가루가 이제 먼저 이제 성숙되는 거. 그다음에 자해선수는 알세포가 먼저 성숙되는 거. 이거 이제 자가수정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홍동숙되는 것도 있죠. 물론 숙기 같은 거. 그다음에 폐화수정은 꽃이 닫힌 채로 수정하는 것으로 꽃이 닫힌 채 폐화죠, 그죠? 그다음에 이형화 동주 동일 개체 내에서 단성화, 양성화를 갖고 있는 것.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결벽 수정은 꽃밥이 이제 결벽 수정이나 이형의 형상은 독특한 이제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꽃가루가 자기 알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물을 둔 거죠. 움푹 들어간 장소라든지 길이가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물이 있는 게 이형의 현상, 그다음에 결벽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밑에 이제 답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가수정 작물은 일반적으로 자연 교잡률이 몇 프로인가? 앞에 동그라미 쳤던 게 그대로 나오죠, 그죠? 4%. 화분간이 자라 주공을 통해 배낭 속으로 들어가 극핵 및 난핵과 결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은 수정이죠, 그죠? 그래서 극핵 배하고 배젖이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정 중에서 이제 중복 수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 두 번째로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위수정, 가짜 수정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처녀생식, 이것도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알세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위 생식, 단위 생식의 하나의 무성생식의 이제 한 분야가 되겠죠. 위수정이라든지 단위 생식이라든지 무융합 종자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처녀생식에 대해서 나오고 또는 이제 아포믹식스 단위생식이라는 게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융합 종자 형성으로 무수정생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형접합이라든지 유전적으로 이형접합 상태나 다음새 유전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식이 이제 무융합 종자 형성 무수정 생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보면 이제 난세포가 수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배를 형성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예요? 답이 나와 있어서. 네, 처녀생식이죠, 그죠? 처녀생식. 그래서 이제 단위생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대 잡종의 품종의 종자를 보면 일대 잡종 품종을 육성할 때 구비해야 될 조건. 그러니까 F1 종자예요. 일대 잡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F1 종자를 만들어낼 때 구비해야 될 조건. 교잡 조작이 당연히 이제 쉬워야죠, 그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재배에 필요한 종자량이 적어야 하고, 그다음에 F1이 실용상 유리하고 효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장점은 당연히 이제 품종이라든지 이게 수량이 많아야 되고 균일한 생산물을 얻어야 되고 우성 유전자를 이용하기에 유리하다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2차 파생 때는 어떤 후방 효과, 전후방 효과에 이제 상업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다음에 일대 잡종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은 뒤에 이제 육종법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 자연수분 품종 간의 교배, 자식계통 간의 교배, 자식계통과 자연수분 품종 간의 교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대 잡종 품종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절차는 양치는 교배를 해서 얻어낸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잡종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다시 심으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대 잡종에 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종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종자를 사서 심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대 잡종을 육성하는 품종의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자식계통한 교배, 자식계통에서 이제 이렇게 교배를 해 나오는 거였는데 육성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타식계통간의 교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식계통 안에서 일대 접종을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대 접종 및 중복 수정. 이거는 이제 그죠? 중복 수정은 배젖과 배가 같이 만들어지는 것.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시험무 수박은 동질 배수체 내용에서도 얘기했는데 되게 이제 배수체 조작이라고 하죠. 배수체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시험무 수박이죠. 그다음에 이제 탈시성 작물에서 자식 또는 근교 교배를 통해 계속하면 그 후대에 가서 현저하게 생활력이 감퇴되는 것. 이것은 이제 자식약세 또는 근교약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식약세는 여기 이제 옥수수라든지 십자가 작물. 그래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그 씨앗을 받아서 심게 되면 결국은 이제 씨앗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다시 F1 종자를 산다든지 아니면 원래 어떤 그 모형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야 된다. 자식약세 현상이 심한 작물로만 돼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무는 얘기 안 했는데 무하고 옥수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식약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이제 옥수수가 우리 그 괴산찰 옥수수, 대학찰 옥수수죠. 대학찰 옥수수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호무라든지 뭐 이런 무들이 이런 자식약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육종한 결과의 상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낭세포와 배낭 형성. 배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식물로 자라는 게 이제 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낭에서 이제 이 난세포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배낭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4개의 세포가 형성되고 이 중 3개가 이제 퇴화되고 그다음에 그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세포 일반적인 세포 감수 분열이 아닌 일반 분열을 통해서 8개까지 늘어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세포가 극핵 2개하고 난세포 1개가 이렇게 배와 그다음에 배젖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배낭세포와 배낭의 형성을 보면 대포자 형성, 이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얘기예요. 8개의 세포가 대포자 형성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제 봤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문제로서는 이제 피자식물의 시젖은 종자가 발달하고 또 발화하는 기간 중에 신운의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젖, 배젖의 배수성은 무엇인가? 3배체라고 그랬죠. 그죠? 배는 2배체, 배젖은 3배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질 배수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씨 없는 수박에서와 같이 배수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코리친철이라든지 화학물질을 통해서 배수체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종자를 육종하는 방식이에요. 육종법에서 또 당연히 나오니까 이게 특성하고 그다음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열매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영양기관에 이제 생육이 증진된다는 거. 근데 단점은 이제 착과가 감퇴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성,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 수정이 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저하되기도 하고, 발육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병해라든지 이런 데서 저항성도 약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함유 성분이 저하되는 그런 이제 단점들도 있죠. 장점, 단점, 그다음에 이제 특징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크세니아하고 메타크세니아를 배웠죠. 그렇죠? 두 개의 꽃가루의 형질이 아비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꽃가루의 형질이 모체의 일부인 배젖의 화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배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게 이제 크세니아는 똑같이 이제 아비의 형질이긴 한데 지우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배젖의 형질에 영향을 미친다. 배젖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크세니아고요. 그다음에 배젖 이외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메타크세니아라고 배웠어요. 화분이 잘 안. 화면이 잘 안 움직이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의 유전자가 2개 이상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면 발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작이. 그러니까 메타크세니아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메타크세니아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따로 메타크세니아에 대해서는 한번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꽃가루 아비의 형질이 배젖 이외에 형질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 이걸 이제 메타크세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배젖의 아비의 영향이 직접 당대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크세니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종과 종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씨앗하고 그다음에
농업상의 씨앗의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시식물에서 이제 피층이 세 층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과일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종피라는 형태로 한 층만 껍질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똑같이 이제 농업상의 종자와 식물학상의 종자가 일치하는 것은 무, 배추, 오이,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표로 한번 그 구분을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중 이제 화아 유도, 꽃눈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종자와 과실로 분화되는 것은, 자, 종자와 과실로 분화되는 것은 뭘까요? 체세포는 사실은 식물 자체의 체세포잖아요. 통도 조직은 물관하고 체관을 얘기하는 거고, 영양 분열 조직은 생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생식 분열 조직이 종자와 과실, 후대를 잇는데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상식적인 문제도 나와요. 자, 종자의 구조에서 이제 배와 배젖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씨앗을 때는 종피가 있어요. 씨앗은 항상. 근데 과일일 때는 과피가 있고 그 안에 과육 조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겹의 이제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벼라든지 밀이라든지 이제 종자를 구분해 보면 겉에를 종피라고 하지 않고 과피라고 했죠. 왜냐하면 식물학상으로 벼나 밀은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이제 여러 겹의 이제 피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씨앗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껍질은 이제 종피가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분과 작물 종자의 배 조직 중에서 가라시의 각종 효소를 분비해서 배유저장분을 분해해서 싹을 자를 때 이용하도록 하는 조직, 이게 이제 배반인데 대부분 이제 신은에 있는 게 이제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리고 외형에 나타나는 이제 특수기관으로 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강낭콩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죠? 강낭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고, 한쪽은 합점, 그죠? 그리고 한쪽에는 주공. 이게 이제 주공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합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예요, 재. 배꼽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콩꼬투리에서 보면 콩꼬투리가 매달려 있는 부분이 이 재예요. 콩꼬투리에 매달려 있는 부분이 이 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선은 되게 이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봉선이에요. 봉선이 끝나는 지점이 한쪽이 합점, 한쪽이 주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공을 통해서 물이 흡수돼서 나중에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면서 이 봉선을 따라서 쫙 씨앗이 갈라지는 거죠. 종피가 껍질이 갈라지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물별 종자의 구성 물질들을 봤을 때 뭐 단백질 종자, 유지 종자 또는 이제 녹말 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죠. 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림에서는 이제 콩은 이제 뭐였죠? 전분 종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콩과식물의 종자는 단백질 함량이 많으니까 단백질 종자로 또 책에서는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벼는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이제 밥맛을 결정하는데 매벼는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 찰벼는 아밀로펙틴만 들어있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재배 환경은 밀의 이제 주 단백질인 글루텐의 성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날씨에서는 글루텐 형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벼 수확기를 정리해서 비하고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밀 수확기에는 이제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그런 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이 형성된다고. 자, 여기 이제 종자가 배병 또는 태자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예, 재죠, 재.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병.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안에 서 어디에 붙어 있냐? 이게 이제 재예요. 재. 그다음에 종자의 조직이 아닌 것은 보면 이제 배젖, 신운, 유근, 기공이 있죠. 기공은 잎사귀에 있는 조직이지 종자에 있는 조직은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자의 구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했던 전분 종자, 지방 종자, 단백질 종자. 이건 이제 성분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상 발화형과 지하 발화형. 콩나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녹두하고 콩은 지상 발화형이니까 그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완두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하 발화형이기 때문에 나물을 못 만들어 먹죠. 그래서 지상 발화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외떡잎식물로 소나무가 이제 하나, 외떡잎이 아니라 나자식물로 이제 소나무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이렇게 나뉜다 그랬어요. 배젖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개 이제 외떡잎 식물들은 다 배유종자. 근데 특이한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보였죠? 감하고 피마자, 얘네들은 외떡잎 식물이 아니라 쌍떡잎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배유종자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무배유종자로는 이제 대부분의 쌍떡잎 식물들은 무배유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 발화형 작물이 아닌 것은 그죠? 지하 발화형 종자가 아닌 것은 콩이죠, 그죠? 콩나물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형태에서 씨눈, 배아의 구성을 보면 씨눈은 극히 어린 식물체로서 큰 껍질 쪽에 밑에 붙어 있는데 유화떡잎, 하배축, 유근으로 구분되고 어린 싹은 떡잎집과 제1, 3분기의 원기체가 분화되어 있다.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자의 구조는 씨껍질, 배, 배젖으로 구분되어 있고 종자의 씨껍질을 구성하는 세포층은 경층, 팽창층, 색소층으로 되어 있다. 경층은 이제 딱딱한 층이라는 얘기고 팽창은 이제 물이 들어갔을 때 팽창해서 씨껍질을 이 경층을 깨뜨리는 데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색소층은 종자 안에 있는 구성 물질들, 배와 배젖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물질들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게 색소층입니다. 그래서 종피는 당연히 이제 발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투과성이 매우 크고요.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목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두꺼운 종피라든지 기름을 띠고 있는 면실류가 싸고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고 여기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피의 불투과성은 지질이나 탄닌 또는 펙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질이 지질, 탄닌, 펙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경실에서는 종피가 수분을 투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종자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서 휴면이 유발된다. 경실이라는 얘기는 이제 단단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휴면을 깨기 위해서 경실타파 뭐 이런 이제 휴면 제거법이 있죠. 그래 물의 투과는 이제 제종피가 비교적 얇은 주공 근처에서 가장 잘 된다. 물이 투과되는 때가 주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하고 주공, 합성, 합점 이게 이제 같이 있는 배꼽에 있죠, 그죠? 씨앗의 배꼽에 있어요. 종피는 반투성막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분자는 쉽게 투과되지만 다른 어떤 일부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는 것도 있다.
종피의 투과성 성질은 종피막에 있는 지질이 산성 내진 알카리성 성분으로 이온화되어 있고 이 막은 동일한 이온의 물질은 투과시키지 않고 다른 이온을 투과시킨다. 그러니까 지질막이 있는데 지질이 알카리성이면 같은 알카리성에서는 투과를 안 되죠. 산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투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화씨를 이제 발화시킬 때 목화씨는 면실류가 있는데 얘가 산성 지질 형태예요. 지방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퐁퐁이라든지 이런 알칼리성, 강알칼리성의 물질로 이렇게 투과를 시켜야 물이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반대에 다른 이온들을 투과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종자의 발화에 있어서 호강성이냐 아니면 형광성이냐 이것도 이제 외워놔야 되죠, 그죠? 호강성은 대부분의 이제 국화가 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렇게 가시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형광성은 대부분의 이제 그 백합과 작물,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고 대부분이 사실 이제 형광성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호강성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립적인 빛에 대해서 감수성이 별로 없는 떨어지는 종자들 아무 때나 잘 자라는 애들은 이제 화공유나 옥수수 대부분의 콩작물이죠. 그러면 이제 수중에서 발화하는 작물로 시험에는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벼라든지 상추 이런 것들 외워두시면 되고요. 오이의 발화는 15에서 40도씨지만 적당한 온도는 25에서 30도다. 뜬금없이 이제 발화 온도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뒤에 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배추, 시금치 파는 변온 조건, 그러니까 낮 시간하고 밤 시간이 이렇게 다른 온도가 다른 그런 것에 의해서 발화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물속에서 가장 발화가 잘 되는 것은 변화죠, 그죠? 빛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화가 촉진되는 종자는 빛이 없는 광발화성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백합과 작물이라고 그랬죠. 양파, 파, 백합과 작물들 기억해 놓으시면 여기 또 뒤 밑에 이제 얘도 나오고 앞에 있는 본문에서도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자의 발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물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활성이 되고 그다음에 배의 생장점이 이제 개시되고 종피를 껍질을 벗기는 이제 파일이 나고 그다음에 유분이 뿌리가 먼저 이렇게 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수분의 이제 흡수 과정을 보면 주공을 통해서 이제 흡수되고 세포를 그래서 팽창시켜서 껍질을 이제 깨는 거고 더 많은 효소와 이산화탄소가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이산화탄소 유통은 뭐냐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여기서 산소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산화탄소지? 여기서는 이산화탄소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종자가 부풀어 커짐에 따라서 종피가 파열되고 물이나 가스의 흡수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배의 생장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분해 요소는 이제 배젖을 이제 그 배가 필요한 쓸 수 있는 형태로 뭐 이제 바꾸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제 소화 효소가 이 식물에서도 발화 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흡수하기 우리가 이제 발화쌀, 발화현미 뭐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도 이미 발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화 흡수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쌀을 먹게 하는 게 이제 발화현미나 이런 역할인 거죠. 저장약물을 분해해서 이게 이제 생장점, 유근이라든지 유화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생장점에 이제 옮겨가는 과정인 거죠. 저장약물의 이제 분해라든지 전류 및 재합성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효소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배 위에서 배에서 쓸 수 있는 글루코스라든지 말토스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산물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크로스라든지 설탕이죠, 포도당이죠. 이런 걸 형성해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축적되고 뭐 피드백 기작이 작동해 저장력이 계속 분해되는 것을 조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 생장이 개시되는 것. 배 중에서 이제 전질소와 불용성의 단백질이 감소되고 복합물이 배축으로 끊임없이 이동하여 배 위의 전분은 전분 가수화 작용으로 말토스와 글루코스로 변화되고 배축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배에 이제 양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당연히 말토스, 글루토스 이런 거겠죠. 에너지원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니까. 근데 에너지만 있어도 되나요? 배가 성장하려면 질소도 있어야 돼요. 단백질의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질소 요소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쓰여서 뿌리하고 새싹, 유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종자가 발화할 때 수분의 흡수를 다음 그림과 같이 3단계로 나눌 때 종자의 발화가 시작되는 것은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물이 흡수가 되면 이렇게 흡수력이 늘어나고 쭉쭉쭉쭉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분해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전질소 요소나 글루코스나 말토스가 되면 드디어 이제 이것들이 싹을 깨고 나오는 거죠. 네. 싹을 깨고 나오고 이 단계에서 이제 그 발화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종자 발화 과정에서 물은 처음 어느 부분을 통하여 종자 내에 들어가는가? 네. 이게 주공이죠. 네. 근데 이제 전공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종자의 성숙 단계를 보면 배 발달 단계, 그다음에 영양분 축적 단계, 성숙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이제 세포는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하고 수분 함량이 이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80%. 이게 80%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 첫 발화 단계에서는 수분 함량이 80%다. 그다음에 영양분 축적 단계에서는 수분 함량이 50%.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성숙 단계가 되면 10에서 20%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작물을 심어서 종자가 이제 수확하는 단계에 이를 때의 성숙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싹이 트는 단계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수확을 앞두고 종자들이 어떻게 성숙이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꽃 피고 오를 때 물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수분 함량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영양분 축적 단계에서는 한 50% 정도로 필요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수확에 가까웠을 때는 물이 이제 거의 10에서 20%로 아주 적게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종자의 성숙 단계를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이 50% 필요한 단계죠. 영양분 축적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2010년에 2번이나 나왔다는 얘기예요. 2010년 두 번째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배의 성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항기, 활착기, 분할기, 유수 형성기, 수인기, 출수기, 유숙기, 황숙기 이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개 그래서 최고 분할기 이전에 최고 분할기는 무효 분할기에 한참일 때 최고 분할기가 있었죠. 그림상에 그죠? 그래서 최고 분할기 이전에 중간 물때기를 통해서 유효 분할만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수나 할 때 여기 숫자가 계속 들어가는 수는 이삭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삭. 그래서 유수기 이제 유수기 형성이 되고 이제 배 안에 이 이삭이 이제 잉태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배동바지라고 하는 시기예요. 배동바지.
배동반 시기가 끝나면 이제 이삭이 바깥으로 이제 들이밀죠. 그리고 이제 어리게 익어가는 단계, 그다음에 황숙기. 이 황숙기가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일성 중에 물의 소요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네, 그죠? 이삭이 익어갈 때. 우리 아까 종자의 성숙 단계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꽃 피고 열매가 만들어질 때 가장 물이 많이 필요해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예요. 벼는 어차피 논에서 물속에서 자라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 물때기라는 단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인기 뭔가 열매가 만들어질 때 그때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암기하다시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종자 생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휴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종자에 적당한 발화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하지 않는 현상을 휴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자의 양대 과제가 그거예요. 휴면과 발화. 그죠? 조건이 안 되면 여지없이 휴면을 해야 되고 조건이 되면 반드시 발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시기에 정확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식물들은 이제 휴면이라는 걸 한다는 거고요. 휴면은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 달라요. 아예 휴면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우리 뭐 배추씨라든지 무씨라든지 콩이라든지 얘네들은 거의 휴면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얘네들은 자발적 휴면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발적 휴면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타발적인 휴면을 시키죠. 물에다 안 넣으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타발적 휴면이고요. 강제 휴면이라고도 하고요. 자발적 휴면은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휴면이에요. 시금치는 뭐 2달 동안은 열매를 안 맺는다든지. 우리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바로 싹 안 나잖아요. 그죠? 2달 동안은 싹이 안 나요. 그게 이제 자발적인 휴면의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씨앗들 같은 경우는 배가 그러니까 이게 진생베리가 제대로 익었는데도 불구하고 씨앗이 아직도 미숙된 상태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개갑처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후숙을 시켜서 이게 이제 발화를 시키죠. 그게 이제 배의 미숙이고 저장 물질의 미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발적 휴면 원인은 이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자발적 휴면을 깨기 위한 게 이제 최하의 과정이죠. 잠결 채자에서 물을 치우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종자가 기계적인 상처가 없고 정상적인데도 발화하지 않는 내적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죠, 그죠? 자발적인 휴면의 원인, 그 원인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도, 수분이 부적당하다. 이건 이제 타발적인 강제적인 휴면의 조건이죠. 자발적인 휴면의 조건은 1, 2, 3번은 자발적 휴면의 조건이고 4번은 타발적 휴면을 타파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타발적 휴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타파할 때 유도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종자의 2차 휴면과 후속. 2차 휴면은 파종 직후에 이제 발화했던 종자들이 조건이 안 좋아지면 다시 잠시 동안 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벽실을 이제 발화를 시키는데 벽실을 발화시키면 보통 이제 물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또는 이제 물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발화를 시켜요. 근데 그 조건에서 이제 못자리에다가 이렇게 파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려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젖어 있는 벽실은 자꾸 들러붙으니까 못자리판에다 골고루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싹 말려버려요. 하루 정도 그냥 떼약볕에다. 그러면 싹이 났던 게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2차 휴면에 들어가. 그걸 다시 이제 목판에 붓고 다시 이제 물에 담겨 놓으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동안에 이제 2차 휴면 조건이 안 되면 2차 휴면을 한다는 거죠. 휴면이 끝난 종자라도 발화에 불리한 환경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화곡류나 화분과 목초의 종자는
파종상에서 고온을 만나면 2차 유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온 상에 있으면 2차 유면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조상에 나오면 건조하게 해놓으면 2차 유면을 한다는 거죠. 종자의 휴면에 관여하는 이제 생화학적인 기구는 이건 뭐 나온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사과의 저온에서 후숙시키면 유리 아미노산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종자 휴면에 관련된 거예요. 그다음에 RNA와 단백질을 합성하고 휴면 정도가 경감된다. 루핀과 헤어리 배치 종자는 고온 저습 저장을 하면 경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온 저습 저장하면 씨앗이 이제 딱딱해져서 발화를 안 한다는 거죠. 단풍나무의 종자는 충적 기간 중에 당의 함량에 감소한다.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으면 함량이 감소돼서 이렇게 휴면이 빠진다는 얘기죠. 자, 후숙. 후숙은 이제 생리적으로 성숙했지만 형태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모주로부터 종자가 떨어져 나와 차츰 분화한 다음에 완전한 형태의 종자로 성숙하는 것. 인삼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아직 덜 익은 과실을 수확하여 일정 기간 놓아두면 익는 현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마토다 그러면 토마토가 파란 토마토를 오랫동안 놔두면 빨갛게 익죠. 열매만 빨갛게 익는 게 아니라 이제 씨앗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익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확 당시에 발화력이 없던 종자를 일정한 기간 단독으로 또는 과실이나 식물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잘 보관하면 발화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후숙이라고 하고 후숙에 필요한 기간을 후숙 기간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배 미숙 때문에 발화가 늦어지는 자발 휴면이 있는데 이러한 종자는 모식물에서 떨어진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발화가 늦어지는 미숙이죠, 미숙. 그죠? 그러니까 다시 후숙이 들어가겠죠.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없죠, 그죠? 대부분 상식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네. 영양분식을 보면 이건 이제 꺾꽂이라든지 휴무지라든지 종자가 아닌 영양체라고 그래요. 식물체 자체를 번식할 때 이제 영양번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식물체가 자체가 크는 것을 또 영양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양성장이 끝난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을 생식성장이라고 하고 영양번식은 이제 꺾꽂이, 희무지, 잎꽂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점은 종자 번식이 곤란한 작물에 이용하는 거죠. 고구마, 마늘, 감자는 씨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체로 번식해야 되고 정자 번식보다 생육이 왕성하고 짧은 기간 내에 수확된다. 씨앗으로 심어서 사과 따먹으려면 보통 한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꽃꽂이나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하면 대개 3년, 4년, 길어도 5년이면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배나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량한 상태의 유전 형질을 그렇죠. 원래 이제 좋던 애를 꺾꽂이 했을 테니까 그 형질 그대로 이어지죠. 씨앗으로 하면 또 여러 가지가 이제 교잡이 돼서 결과물을 맺는 데 비해서 어떤 형질이 나올지 모르는데 우량한 가지를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암그루나 수그루 어느 한쪽 그루만 재배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거 호프라든지 그다음에 뭐였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호프는 모르겠는데 아스파라거스는 수그루가 훨씬 더 수확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그루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접목을 하면 수세 회복 조절이라든지 풍토에 대한 적응성이 증대되고 병해충 저항성이 증대, 결과에 촉진, 품질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가 있다. 접목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대목 같은 경우가 그 아주 저항성이 아주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병에 약한 접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어떤 병해충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물론 이제 과수 작물, 특히 박과 작물에 있어서는 좀 다른 현상이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병해충에. 이제 박과 오이라든지 이런 박과 작물들이
전목묘를 했을 때는 뭐 흰가루병이 약하다든지 뿌리 갈라진 병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한데 대신에 이제 이렇게 흰가루병이 약하다든지 이런 일부 단점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번식의 단점은 바이러스병의 전파와 저장 운반 시 비용이 많이 들고 손상이 쉽다. 애초에 이제 대목이나 접수나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이제 비용이 크고 씨앗으로 할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저장도 어렵고, 그다음에 변이가 나타나기 어려워서 작물 개량을 하거나 진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이제 어렵다. 작물에 분리가 일어나기 쉽다. 분리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작물의 안에서 접목이라든지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변이 다른 종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접목 후 밀랍을 발라주는 이유는 건조 방지, 수분 증발 방지, 부패 방지, 잡균 침입 방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꽂이 할 때 삽수의 구비 조건은 신선해야 되고요. 품종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비돼야 되고, 병해충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충실하고 세력은 중정도일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삽수를 할 때 1년생 가지 정도로 해서 볼펜 두께 정도의 이제 삽수를 항상 선택을 하죠. 너무 충실해도 개 자체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너무 충실하게 되면 그 안에 꽃눈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삽수라든지 접수가 제대로 이제 붙지도 않고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생식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영양번식의 기관으로서 이제 뿌리는 고구마, 줄기로는 감자, 지하포복경 벤트그레스, 지상포복경 버뮤다그레스, 딸기 뭐 이렇게 있죠. 절단경우는 사탕수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종포의 구비 조건. 이건 이제 일반적인 뭐 농사 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포의 관리 작업도 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형주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게 나오고요. 불량주, 여기는 불량주라고 그러겠죠. 또 다른 이제 이형주라든지 불량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도태시켜서 뽑아버려야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우 풍해 관리한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우량에 대한 대처라든지 시금치 종자는 그래서 16시간 이상의 장일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되게 체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금치는. 그래서 개화의 16시간 이상의 장일이 요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체종을 해오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 남도 지역에서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체종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농사에 좋은 토양이죠. 뭐. 그다음에 여건은 기상적 요건은 기온, 강우, 일장, 토양. 경제적 요건은 노동력이 싼 것, 난방비가 적게 들고 병충이 없는 것. 일반적인 농사 조건하고 똑같죠. 최종포의 가장 큰 이유는 우량 종자 생산하기 위한 거고, 십자가 채소의 최종 재배에서 질소의 비율을 일찍 끊으면 최종기가 빨라진다. 이건 모든 작물들이 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질소를 많이 뿌리면 질소는 영양 성장을 위한 거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기가 이게 질소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거름기가 이렇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질소 비율을 일찍 끊으면 체종기가 이제 빨라지는 조건이죠. 대신에 이제 질소 비율가 없으면 또 그렇다고 없으면 씨앗이 부실해지죠. 그런 이제 균형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채소의 최종 재배 시 격리거리, 그러니까 이제 타가 수분일 경우에 이런 작물들이 이제 격리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집과는 되게 이제 자가 수분 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가 작물 수분 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타가 수분들은 500m, 자가 수분은 100m, 200m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건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십자가 채소의 최종 재배에서 질소의 비율을 일찍 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네. 체중기가 빨라진다. 아까의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죠? 네. 체중기가 빨라진다. 인산질 걸음은 반대로 이제 질소하고 인산질은 이제 씨앗 열매 걸음이잖아요. 인산질 걸음이 충분하면 또 이게 체중기가 빨라져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할 거 많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강의는 그 관악시아 도서관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라서 혹시 관악시아 도서관에서 교육받으셨던 교육생 중에서 수강비 내신 분들은 저 개인톡으로 계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납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림으로 우리가 배웠던 부분하고 좀 그 매칭이 좀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글자로 보니까 네, 박지영 씨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웅은 이제 웅이니까 꽃가루죠, 그죠? 네. 수수를 제거한 꽃가루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가수분하는 작물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이제 작업이죠. 그래서 교배에 앞서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은 이제 토마토, 가지, 멜론이고 필요 없이 하는 것들은 이제 박과작물들은 나중에 이제 봉지 씌우기라든지 여기 밑에 나오는 혁매교배 이런 것들을 이제 봉지 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주를 아예 제거하는 경우는 이제 자웅 이주 식물인 시금치 같은 경우는 수컷이 피는 아예 포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재용 후에 충매에 의한 자연교잡을 이용하는 것은 재용이라기보다는 얘는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토마토는 이제 재용 후에 이제 자연교잡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용을 하지 않고 충매에 의해서 자연교잡을 이용하는 것도 배추, 양배추, 양파, 고추. 배추하고 양배추는 이제 되게 자가 불합성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파하고 고추는 이제 웅성불임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용하지 않고도 자연교잡을 이용합니다. 뒤에 이제 육종법에서 이제 웅성불임도 나오니까 웅성불임 처음 들어봤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 인공교배를 할 때 꽃에 봉지를 씌우는 가장 큰 이유는 3번이죠, 그죠? 다른 화분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질의 꽃가루를 이제 수분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혁매교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인공교배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그런 이제 형태의 조치입니다. 수확한 직후에 이제 종자 관리를 보면 생탈곡한 종자는 즉시 얇게 이제 펼쳐서 말려야죠, 그죠? 마대에 넣어야 할 때는 반 정도 넣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준다. 맑은 날에는 바닥에 펴서 말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건조 과정이에요. 열풍을 통과시켜서 건조하고 수분을 15% 이하로 건조시킨다. 15%.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종자의 수분 함량이 7%에서 15% 정도 유지되게 하는 게 이제 방법입니다. 뭐 직사광선화에서는 너무 온도가 높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사광선에 의한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내부 물질들이 이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분 평형량을 감소시킨다.
이건 이제 수분 평형량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건조 수분량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저장 조건으로는 밀폐 보관하고 수분 함량을 낮추고 병해충을 방지하고 기계적 손상을 입은 종자를 제거한다. 이게 뒤에 이제 정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종자 저장에서 주요한 요건은 너무 이제 고온에서 급속하게 이제 건조시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 또 보면 고온 항온 건조 기법에 따라서 건조기 온도를 130도에서 133도로 유지할 때는 각 종자마다 시간이 달랐죠, 그죠? 고추 종자는 1시간, 뭐 다른 종자는 뭐 3시간. 그래서 시간이 이 온도가 고온일 때는 아주 시간은 종자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종자 저장 관리에서 흡습제로 주로 이용하는 것, 이제 실리카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염화칼슘.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밑에 바로 나오네요, 그죠? 흡습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염화칼슘. 우리 오늘 눈 와가지고 뿌린 게 염화칼슘이잖아요, 그죠? 눈 올 때 제설 작업을 하는 작업이 이제 염화칼슘인데 이게 흡습제. 그러니까 열을 발생하면서 눈이 잘 녹게 열이 발생해서 이제 물을 눈을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흡습을 하는 그런 이제 것도 있어서 제설 작업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염화칼슘이죠. 흡습제로도 이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정선 및 소독을 보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 그다음에 물에 의해서 비중법이라고 그랬죠. 수선법은 비중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입선법, 눈에 의해서 이제 크기 선발, 채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사선법도 있는데 여기가 채가 나오네요. 채를 정정선하는 거. 입선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육안으로 정선을 하는 방법이죠. 정선한 후에 종자 처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병균이라든지 이런 거 막고, 그다음에 전염 막고, 그다음에 발화 속도하고 이 발화할 때의 균일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특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선을 하는 거죠. 정선에서 선별 과정은 수납, 조제, 정선, 선별, 소독, 포장. 정선하고 선별이 또 같이 있죠, 그죠? 정선하고 선별. 그래서 이제 정선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전반적인 셀렉션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특정한 이제 셀렉션이 되겠죠. 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셀렉션이니까 정선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포장. 그다음에 종자 소독의 방법으로는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적 감염 물질을 파종 전에 이제 청소하는 것, 포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내부의 병원체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방법이니까 물리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 대신에 병원체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탕침지, 냉수 온탕침법, 태양열 이용, 건열 소독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를 약재로 소독할 때 장점은 종자 오염균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유해에 대한 핵 침투를 막을 수 있고 발화 전이나 발화 중에 해충 또는 토양 미세동물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킨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살균제로서 종자 소독제는 이건 안 배웠던 거죠, 그죠? 카복신, 티람분제, 티람수화제, 그다음에 벤노밀, 티오파네이트 메틸 이거에 이제 종자 소독제로 쓰는 거고 오존 살균법 우리 식기 소독기 하는 것처럼 오존 살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편리하고 효율이 높으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인 양액 소독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액하고 오존 소독법이 어떻게 같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종자를 정선한 후 종자 처리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종자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죠? 앞부분에 나왔던 거 종자 처리한 다음에 처리하는 목적이 뭐냐? 소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건조를 통해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리가
종자를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처리. 이건 좀 문제가 애매하네. 순서에 있어서 이렇게 목적으로 틀린 것은 이제 3번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조하고 종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건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건조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종자들은 그 오소독스한 종자라고 해요. 건조해서 하는 거. 근데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씨앗이 죽는 것도 있잖아요. 씨앗이 죽는 것도 있어요. 건조시키면. 그런 이제 종자들은 리칼시트란트라고 그래요. 건조를 하는 거고, 건조를 하지 않는 것은 리칼시트란트 종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핵과류 있잖아요. 핵과류. 얘네들이 이제 핵과류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과류도 있고 이제 준핵과류도 있죠. 핵과류로 하면 이제 우리 견과류 종류 있잖아요. 그래서 호두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건조를 시켜버리면 이 그 딱딱한 그 안에 있는 애 씨앗이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대추도 이렇게 딱딱한 안에 심지가 있잖아요. 걔네들도 건조를 시키면 죽어요. 준핵과류가 뭐가 있죠? 사과라든지 이런 애들도 건조시키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씨앗들은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소독사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의미대로 정석이라 뜻이죠. 리칼스트런트는 약간 변형 뭐 이런 의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되게 여기서는 다 이제 일반적으로 건조 과정만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수명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내부 요인, 저장 환경. 내부 요인은 이제 안에 배젖이라든지 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에 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장 환경은 일반적인 외부 환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환경도 있죠. 종자와 저장고 내에 이제 상대 습도는 종자 내외에 이제 수분 함량이 좌우하게 되는데, 그래서 종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래서 아예 습도를 없애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 내 수분 함량 검사 시에 분쇄기,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수매할 때 쓰는 게 이제 분쇄기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무게로, 그래서 수분 함량을 무게로 계산하는 그 계산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되게 이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수명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수분,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 저장 기간 중에 광량. 거리가 먼 것은 저장 기간 중에 광량이죠, 그죠? 저장을 햇빛 아래에서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 뭐 자연 상태에서 저장한다 그러면 지방 물질들은 다 그 산패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량이 쟁점이 되겠지만, 대개는 이제 실내 저장 조건이기 때문에 광량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그다음에 종자의 수명에 따라서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제가 나눠드렸던 표하고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상명하고 단명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비교해 보시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은 이렇게 수분 함량이 종류별로 다 다르죠, 그죠? 5%인 거, 4.5%인 거, 11%, 12%, 13%.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벼밀, 수수, 보리, 귀리, 옥수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곡식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디귿, 리을, 미음을 좀 잘 기억해내시면 돼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건조 전 종자 무게에서 건조 후 종자의 무게를 100분율로 하는 게 수분 함량입니다.
수분 함량 측정 시 이제 허용 오차, 두 측정 사이의 차가 0.2%를 넘지 않으면 이제 된다. 거고요. 문제도 나오네요. 배추, 브로콜리, 무의 안전 저장을 위한 종자의 최대 수분 함량 한계 값 뭐였죠? 5%? 네, 5%. 그다음에 종자는 실온에서 저장할 때 발화력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단명종자, 삼명종자, 장명종자로 부르는데 장명종자의 발화력 유지 기간 기준에 적당한 것은 5년 이상. 여기 그런 것도 나오네요. 1, 2년, 3, 5년, 5년 이상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퇴화. 저장 중에 이제 종자들이 이제 퇴화하는 거예요. 품질이 이제 불량해지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유전적인 퇴화가 있고 생리적인 퇴화, 병리적인 퇴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종자 퇴화의 원인으로는 이제 저장 양분의 고갈. 여기 퇴화의 원인하고 여기 아예 하나의 표로 되어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죠. 분열 조직,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유근이라든지 유화라든지 이 안에서 생장점 조직이 이제 기아 현상,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야말로 굶어 죽은 거죠. 유해 물질의 이제 축적,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리보솜 분리의 저해, 효소 분해와 불활성, 지질의 이제 자동산화, 산패라고 하는 거죠. 유전적인 퇴화, 그다음에 균이 침입, 기능상의 구조 변화, 가수분해 요소의 형성과 활성화 유전적 퇴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외우시고요. 종조 퇴화의 증상은 이제 호흡이 감소하고 유리지방산이 증가하고 발화율이 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종자 퇴화의 증상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를 보면 종자 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저장, 고갈, 분해와 불합성, 발화유도 기구의 분해 이런 거고 유해 물질의 방출 이건 아니죠. 종자의 유전적 퇴화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도 유전적 퇴화도 나오죠. 자연교잡, 돌연변이, 그다음에 이형 유전자의 분리. 유전적 퇴화인데 왜 기상적 요인이 나오죠? 종자 퇴화의 증상이 아닌 것은 효소 활성의 저하, 그다음에 호흡 상승. 호흡 상승은 종자가 퇴화된 게 아니죠. 종자 침출액의 증가, 유리지방산의 증가. 근데 여기 호흡에 상승한다는 얘기는 저장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호흡을 줄여 나가는 거고, 이걸 이제 다시 심었을 때 호흡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효과가 제대로 된 거죠. 잘 종자가 퇴화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이제 병해충이 나옵니다. 이건 병해충은 이제 나중에 재배 관리에서도 이제 병해충이 있고 종자 상태에서도 병해충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종자 상태에서의 병해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묘시에 나오는 거, 벼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키다리병, 모잘록병, 그다음에 뜸병이라는 뜸묘. 그러니까 이제 물을 배를 했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가 떴다 그러잖아요. 약간 그 노랗게 되거나 이런 이건 이제 백화면은 이제 하얗게 된 거 이런 걸 이제 말하고요. 그다음에 기온이 고온건조할 때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진딧물. 그래서 이제 되게 고온이면서 건조할 때,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많이 생기는 게 진딧물이에요. 그리고 고온건조할 때 진딧물하고 같이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병이 흰가루병. 고온건조는 진딧물, 흰가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설 안에서는 그래서 점적 관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진딧물하고 흰가루병을 없애기 위한 거죠. 진딧물은 모든 작물에 있고 흰가루병은 이제 박과작물에 특히 많죠. 종자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는 이제 바구미라든지 곰팡이성, 진균, 세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쌀바구미는 이제 곡식 종자들 종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흔히 이제 쌀바구미는 바구미도 있지만 되게 이제 그 뭐죠? 공라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공라방 이런 것들도 쌀보리밀에 공라방이 많고 콩류에는 이제 콩바구미가 있죠.
홍 관련된 바구미. 이하명증은 벼의 줄기 속으로 갉아먹는 해충인데, 네, 이게 이제 이건 사실 재배 관련된 이제 병해라서 종자 병해는 아니에요. 이건 재배 관련해서 병입니다. 이것도 이제 벼를 가해하는 해충의 종류도 화랑공나방, 보리나방, 쌀바구미 이것은 이제 벼에 있는 거고, 이거 공나방 종류, 이건 종자들에 있는 벌레들이에요. 근데 이하명은 재배 과정에서 벌레라서 여기서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벼돌병도 마찬가지예요. 재배 관련해서 되게 이제 기상 조건에서 약간 그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비가 많이 온 날. 올해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도열병이 많이 걸린 농가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냉해를 입은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하고 너무 추울 때, 한 여름인데도 약간 좀 추운 날씨를 낼 때 나타내는 게 이제 벼도열병입니다. 홍명나방, 이제 홍명나방, 무슨 조명나방, 그래서 명나방 종류예요, 이것도.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명나방 종류들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비례해충, 날아오는 벼충이라는 거죠. 별멸구라든지 뭐 이런 멸구 종류들도 되게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되게 이제 서풍이 많이 불면 중국으로부터 이런 이제 병해충들이 많이 날아오죠. 일반적으로 종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전염병 중 가장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구미, 진균, 세균. 근데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균이 되겠죠. 그다음에 6월 중 하순에서 7월 중순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비례해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벼 잎을 좌우로 길게 원통형으로 갉아먹는 것은 이게 너무 구체적인데 다 멸구, 명나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벼 잎을 좌우로 길게 원통형으로 말아 그 속에서 잎살을 갉아먹는 것은 홍명나방. 그러니까 여기서 원통형으로 말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화명나방은 이게 이화명나방도 이렇게 원통형으로 많은데 아무튼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화명나방도 벼잎에 싸거든요, 얘도. 한번 자세히 또 다시 봐야겠습니다. 종자 전염병의 검정은 이제 종자 소독에 이제 필요한 그런 종자를 검정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종자, 그다음에 재배 가치량에 따라서 질에 대한 검사, 그다음에 소독에 필요한, 그다음에 수입이나 수출에 검역상에, 그다음에 종자의 저항력에 대한 검정, 이런 게 이제 종자 전염병의 검정입니다. 종류로는 되게 이제 배양법, 그러니까 이제 세균을 채취해서 거기서 배양액에다 넣어가지고 배양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이제 뭐 종자를 갈아서 배양을 해봐야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천이라는 배양액을 사용하는 거하고 흡사지라는 배양지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양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이제 직접 이제 검사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테리아를 활용해서 박테리오파지가 가서 그 병해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 가져온 유전인자인지 이런 것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제 되게 그 GMO를 만들 때 이렇게 다른 데에 있는 유전자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박테리아 종류예요. 박테리오파지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거고요. 혈청학적인 검정은 이제 수액을 가지고 식물이 혈청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직접 검사는 이제 뭐 지표식물 접종이라든지 종자 선충 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의 이제 특징은 무병주를 생산할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 묘를 대량 증식하고, 그다음에 세포 배양이 가능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여기 검사법하고 달리 조직 배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계속 종자와 관련된 얘기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것과 별도로 그러니까 무성생식이죠, 그야말로. 세포의 일부 세포를 가져와서 그걸 이제 배양하는 게 조직 배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시험에서는 조직 배양은 그동안에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조직 배양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렇게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위의 내용하고 무관한 하나의 챕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옛날에는 조직 배양을 이렇게 얼려서 절대 온도에 가깝게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걸 다시 살려내는 그런 조직 배양이 기술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냉동인간 만들듯이 식물도 냉동 상태에서 다시 살려내는 기술이 그동안은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게 기술이 발달이 돼서 조직 배양도 굉장히 이 종자하고 버금가게 이게 그 저장하고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자 전염병의 병의 검정에 챕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자 전염병균을 확인할 때 이용되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인 배양법은 가장 간단한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참 내지 검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의 발화력 검사, 발화력, 발화세, 종자세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자의 발화력 검사는 테트라졸륨 검사.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사로 시험에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테트라졸륨 검사법. 그다음에 이제 구화약 콜법, 인디고카민법, 저온 발화 검사, 삼투압 검사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바로 예제 바로 나왔죠. 직접 발화 시험하지 않고 종자의 발화력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테트라졸륨법.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자의 이제 전염성균, 아까 이제 진균, 그 진균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가장 전염성이 강한 거라 그랬죠, 그죠? 종자 소독하고, 병이 없는 종자를 이용하고, 방제약제 살포하고, 토양 소독을 실시한다. 토양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적 방제가 있고, 건열 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장 중인 종자에서 약제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으로는 편리하고 기간이 길어야 되고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고 병해충 방지 효과적이어야 돼요. 일반적인 얘기죠, 그죠? 네. 여기 박스에 있는 얘기는 이제 여기 내용하고 좀 무관하긴 한데 배잘록병 방제약으로 쓰이는 하이맥사졸, 다지원이라고 하는 하이맥사졸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종자의 전염성 병을 방지하는 방법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파종 전에 침종 처리한다. 침종 처리하는 게 아니라 파종 전에 뭐 열 소독을 한다든지 이래야죠. 침종은 발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열탕 침종을 한다, 열탕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방제 효과지만 파종 전에 그냥 물에다 담그는 것으로는 처리가 안 되죠. 종자 내의 바이러스 발활성을 위해 건열이 유효하다. 건열의 온도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몇 도였죠? 여기 보면 건열 처리가 70에서 75도. 70에서 75도가 어디죠? 네. 60에서 80도로 나왔네요. 그죠? 네. 70에서 75도. 이렇게 헷갈리게 그 비율이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60에서 80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 검사. 종자 검사는 이제
발화 검사라든지 수분 검사라든지 이런 항목이에요. 여기 항목이 이제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다른 순도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종류의 종자가 섞였는지에 대한 검사, 발화 검사, 수분 검사, 천립중 검사, 종자 건전도 검사 등을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순도 검사를 위해서는 이제 전기 영동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의 형질을 검증하는 방법은 이제 조기 검정법. 그다음에 또 순도 분석으로 순결도 검사. 그다음에 종자의 순도를 검사하기 위한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작물들이 섞였는지에 대한 검사고, 발화와 관련된 유묘 검사죠. 유묘 검사. 그다음에 우리가 시감자에 관한 것들은 이제 주로 바이러스 관련이니까 이제 강원도 고랭지 농업연구소에서 한다. 뭐 이런 거. 고령지네요. 고령지. 발화의 초기 재배의 형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조기 검정법이라고 한다.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화분잎 종자 검정, 품질 검정법, 세대 촉진과 단치, 유식물 검정법. 네, 여기 2번이네요. 종자의 순도를 검사하는데 구성 내용이 아닌 것은 순수 종자, 다른 종자의 종자, 이물질. 구성 내용이 아닌 것은 큰 종자. 순도 검사인데 순도 검사죠, 그죠? 큰 종자는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정립 및 시료. 그래서 정립은 이제 퓨어 시드. 그래서 이제 신청서에서 명시한 식물종이라는 의미고요. 해당 종에 이제 식물학계 변종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하고, 그다음에 종자의 크기가 이제 작은 거, 그다음에 병해를 먹은 종자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게 이제 정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위해서 검정기관에 제출하는 시료의 종류는 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합성 시료, 제출 시료, 검사 시료, 분할 시료 뭐 이런 식에 따른 이제 시료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발화 시험기에 있어서의 조사되는 주요 항목은 발화율, 발화세, 발화시, 발화기, 발화전. 그래서 이제 발화율은 이제 되게 알죠, 그죠? 발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발화세는 이제 헷갈려요, 그죠? 이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발화하는 율을 얘기하는 게 발화세예요. 그게 좀 달라요. 발화시는 이제 최초의 일기체가 발화한 날이고요. 발화기는 50%가 발화한 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화기 이 출수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출수한 출수기는 몇 프로가 출수했을 때인가요? 예, 벼 전체에서 50% 정도가 출수했을 때 출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화기는 전체 종자에서 50%가 발화한다. 이게 헷갈리기 쉽죠, 그죠? 그다음에 발화전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좀 헷갈리죠. 발화전. 이게 한자로 딴 데는 다 써줘놓고 안 쓰잖아요. 전체 전자예요. 전두환 할 때 전자. 전체가 다 발화했을 때. 근데 이제 80% 이상 되면 다 이제 발화했다,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상 후 일정 기간에 대해서 발화세죠, 그죠? 발화세를 묻는 문제. 그다음에 종자세라는 말이 나와요. 종자세. 종자의 발화와 유매의 출현 중 활성과 능력의 정도를 결정하는 총체적인 성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종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이제 척도라고 보면 돼요, 품질. 그러니까 이제 유매 출현은 이제 활성이라든지 튼튼하게 잘 자라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발화 검사보다 종자 내부의 변화를 더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종자세다. 발화세와 종자세의 차이는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충실도, 기계적 손상, 태아 정도, 병원경 감염 상태 등의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조성에 있어서 이제 잡종 강세라든지 경피 종자라든지 기계적 손상에 의한 감수성, 종자의 화학적 조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종자의 발육 기간 중에 환경 조건, 그 등속 기간 중에 습도가 낮고 강원하기 적어 종자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건조할 경우에 수분, 토양 수분과 비옥도, 성숙 후 수확까지의 환경 조건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저장 환경도 마찬가지로 종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유전적 조성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따른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유전적 조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적이냐, 유전적인 것은 내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종자 자체의 이제 화학적인 조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 2, 3번은 다 외부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만 보면 되게 그 문제로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이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유전학으로 못 넘어가겠는데. 일단 최대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료를 추출해야 될 때 어떤 양의 이제 시료를 추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네. 소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매 파종에서 3개소 이상의 시료를 채취할 시료, 1차 시료의 개수는 3개, 3개소. 그다음에 합성 시료는 하나. 이것도 이제 외워야죠, 표에. 그죠? 참. 여기 보면 벼 500대 40kg 소집단에서 종자 검사를 채취해야 할 1차 시료의 개수는 여기서 보면 60대 이상이죠, 그죠? 500대니까, 그죠? 그 다음에 40kg이니까 되게 이렇게 30개소 이상에서 이렇게 처리해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60대 이상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갑자기 문제에서 500대 이렇게 나와버리면 헷갈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자 검사 시 주요 특정병과 기타병 이것도 이제 한번 했죠, 그죠? 네. 그래서 맹류에 있어서 보리 같은 거 이제 대맥, 과맥해서 맹류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이제 특정병이 뭔지 그리고 기타병이 뭔지. 그래서 특정병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기타병을 하나 딱 띄워놓으면 이제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를 하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종자산업법상 재검사 신청 등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되게 이제 며칠 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내고 또 받은 날로부터 재검사해야 되고 20일 내에 검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15일 내에 20일. 이제 포장 검사 조사 방법 중에서 품종 순도는 계산식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실습할 때는 이걸 시험 문제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잡종 종자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딱 갖다 주고 순도 검사해라.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시험관이 지켜보면서 이용 종자 이런 거 골라내는지 제대로 딱 째려보고 이걸 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식이니 그런 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은. 그다음 이것도 별도의 패러그래프예요.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벼의 수량 구력 요소 생산 그죠? 소스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저장되는 싱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수량 구성 요소니까 배 생산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삭수라든지 포기수라든지 이삭수, 립수, 그 다음에 철립중 이걸 얘기하죠. 소스는 입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잎의 수광태세라든지 이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량 요소니까 싱크 생산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것의 이제 구성 요소니까 그것을 이제 그래서 하는 거라서 전체 패러그래프하고는 달리 이제 끼워놓은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맹류의 이제 종자병 중 특정병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나왔죠, 그죠? 보면 이제 맹류의 특정병이 겉간부기병, 속간부기병, 보리줄무늬병, 비린간부기병 뭐 이런 거였죠, 그죠? 네. 겉보리 점록병 그러면 맹류니까 겉보리가 들어가니까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요. 특정병에도 없고 기타 병에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자 증식 단계는 원종은 이제 기본 식물 원원종 원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식물은 주로 농진청에서 관리하죠. 기본식물은. 그다음에 원원종은 이제 원원종하고 원종은 도 단위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똑같이 원종이기 때문에 원원종이나 원종이나 기본식물을 최종하는 포장은 다 원종포라고 그랬죠. 기본식물이 이제 있고요. 원원종이 있고 여기 원종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보급종. 그래서 이제 이것은 농가 위탁 생산을 하기도 하고 도기술원이라든지 도단위 종자관리소에서 최종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종은 최종포다 용어가. 그죠? 원종포하고 최종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증식 단계 중 원원종을 재배하는 포장은 원종포. 원원종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작물의 최종 재배 중 마지막 최종 단계는 보급종. 일반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최종 단계를 보면 기본식물은 육성기관이거나 농진청이에요. 육성기관만 있는데 여기 써 있는데 육성기관과 농진청. 원원종은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원종은 농업자원관리원. 그다음에 보급종은 국립종자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그 기본식물 종자 종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종자 생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숨 좀 돌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예. 그런데 아까 그 좀 빠진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뭐요? 그 11번인가 그쪽 그에서 빠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11번이요? 11번 종자의 형태 하고 난 다음에 12번 바란가?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그건 그냥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셨나 보네. 그럼. 그냥 11번이 뭐지? 종자의 형태? 다 했는데. 제 거가 틀린 이게 제 거가 선생님이 보내준 거여서 그랬나? 네. 이 부분이 좀 빠졌나? 네, 기타 주요 사항 부분을 아까 네. 안 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거 이거인가? 네. 그 영양 부절 조직은 이제 줄기 뿌리고 생식 분열 조직은 당연히 이제 영양생장, 생식생장 관련된 거니까. 종자 모양은 나중에 그 2차 준비할 때 종자 하나하나를 다 보여줘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종자 관련해서는 한번 보고요. 종자의 크기가 가장 큰 식물은 야자나무. 종자가 가장 작은 것은 뭐라 그랬죠? 야자나무고 종자가 가장 작은 것 조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빨리 그래도 대충이라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좀 미리 예습을 좀 하시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전학 작물육종 분야예요. 작물육종 분야는 처음에는 이제 기본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전학의 이제 기본 개념으로 유전이라는 것과 변이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이 유전학이에요. 유전은 이제 형질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고 변이는 형질이 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육종이라는 얘기는 육종은 변이를 연구하는 거예요. 육종은 일부러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변이종을 만드는 게 육종이에요. 근데 유전학은 어떤 형질이 유전되었는지까지도 같이 보는 거니까 유전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육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눠드린 자료는 대부분이 이제 유전 관련된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는 이제 육종
내용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과 변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전은 복제, 유전자와 자기 복제를 의미하고 변이는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요. 근데 변이 중에서도 유전적인 변이는 유전이 돼요. 근데 환경 변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변이는 형태적인 변이가 있고요. 생리적인 변이가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변이의 양상에서 연속 변이와 불연속 변이가 있어요. 연속 변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교배를 했더니 주황 빨간색에서 또 노란색에 이어지는 다양한 베리에이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묘한 소수점 단위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연속 변이라고 그러고 불연속 변이는 딱 하나의 단절적인 주황색 하나만 딱 나오는 것은 불연속 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적 변이 또는 질적 변이라고도 해요. 연속 변이를 양적 변이라고 그러고 불연속 변이를 질적 변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가끔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환경 변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을 너무 바짝바짝 심었어. 그랬더니 얘가 지가 살라고 넝쿨성이 나오네. 그러면 얘는 환경 변이에요. 근데 걔를 또 뜨문뜨문 심어 놓으면 이듬해 다시 뜨문뜨문 심어 놓으면 계속 넝쿨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째 조금만 키로 나와요. 이런 게 이제 환경 변이에요. 지가 처한 조건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변이. 유전은 절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변이입니다. 제가 이제 수집한 것 중에서 이제 넝쿨 서리태가 있었는데 넝쿨 서리태를 철원에서 수집했는데 보니까 넝쿨 콩에 서리태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전적인 게 아닐까? 아니 환경 변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심어봤어요 실제. 그랬더니 뭐 굉장히 드문드문 심었거든요. 근데도 넝쿨성이 발현돼. 얘는 환경 변이가 아니죠. 유전 변이죠, 그죠? 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콩 중에 봄에는 이렇게 포기형이었다가 가을에는 넝쿨형이 되는 애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해 심어봤더니 걔는 유전 형질이 그거예요. 똑같은 콩인데 봄에 심으면 포기형이고 가을에 심으면 넝쿨형이 돼요. 이게 그 자체가 유전형인 거예요. 환경 변이가 아니라. 유전학의 기본 중에서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게 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전의 형질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 정보라고 하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유전 물질.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 유전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염색질,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건 기본 개념을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유전학의 기본 개념에서 유전 물질이 처음에 나와요. DNA. 그러니까 유전 물질로는 이제 DNA하고 R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들은 대부분이 유전 물질이 DNA예요. 근데 그 아주 미세한 동물들, 미생물이라든지 미생물 단위에서는 유전 물질이 DNA 있는 것도 있지만 RNA도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형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세균 이런 단위로 가면 유전 물질이 DNA인 것도 있지만 RNA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진화적으로 RNA가 원래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진핵세포로 몸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유전 형질이 핵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에 갇히게 되면서 DNA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게 DNA, RNA가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염색체예요. 염색체. DNA가 뭉쳐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자리는 로커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그 뭐 누구의 그 나선형 구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핵산이잖아요, 핵산을 이루고 있는 애들인데 보면 백본, 그러니까 척추는 설탕이에요, 당이에요. 네, 당이고 또
한쪽 구석은 또 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인산 복합체가 이 DNA의 실체, 당과 인산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보면 유전자가 번역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현하는 것,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2분 42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Here is a cell, the 소리도 basic 들리나요? unit of all living tissue. 네. In most human cells, there is a structure called the nucleus. The nucleus contains the genome. In humans, the genome is split between 23 pairs of chromosomes. Each chromosome contains a long strand of DNA, tightly packag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Within the DNA are sections called genes. These genes contain the instructions for making proteins. When a gene is switched on, an enzyme called RNA polymerase attaches to the start of the gene. It moves along the DNA, making a strand of messenger RNA out of free bases in the nucleus. The DNA code determines the order in which the free bases are added to the messenger RNA. This process is called transcription. Before the messenger RNA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the production of proteins, it needs to be processed. This involves removing and adding sections of RNA. The messenger RNA then moves out of the nucleus into the cytoplasm. Protein factories in the cytoplasm, called ribosomes, bind to the messenger RNA. The ribosome reads the code in the messenger RNA to produce a chain made up of amino acids. There are 20 different types of amino acid. Transfer RNA molecules carry the amino acids to the ribosome. The messenger RNA is read 3 bases at a time. As each triplet is read, a transfer RNA delivers the corresponding amino acid. This is added to a growing chain of amino acids. Once the last amino acid has been added, the chain folds into a complex 3D shape to form the protein.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 나노 기계들 있죠, 그죠? 나노 기계들이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DNA는 아데닌, 구아닌, 그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죠? 티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RNA는 좀 다르죠. 티민 대신에 우라실이 들어가죠. 예.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 우라질이 아니에요. 우라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DNA하고 RNA가 그 차이가 있고, 핵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DNA가 있으면 DNA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줄만 빼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사의 과정이죠. 한 줄만 쭉 빼내고, 그리고 한 줄 빼낸 것 중에서 이제 재단을 하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야 되니까 유전자 가위예요. 그게 유전자 가위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낼 게 코에 있는 무슨 효소나 아니면 무슨 눈을 이루는 망막의 세포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DNA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만 이제 잘라서 재단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게 메신저 RNA예요. 그럼 메신저 RNA가 리보솜에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 그때 이제 tRN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아미노산을 하나씩 물고 오죠. 그죠? 물고 오는데 세 개의 그걸 코돈이라고 그래요. 세 개의 코돈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꼭 자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되듯이 연결되면서 아미노산만 연결을 시켜요. 그럼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최종 결과물이 단백질인 거예요. 아미노산이 하나의 긴 끈이면 다르지만 이게 이제 서로 중첩되고 복합되고 이렇게 뭉텅이가 되면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똑같은 아미노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중첩되는 과정에서 이런 단백질 저런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단백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밑에 보는 걸 이게 이제 요약이에요. 이게 이제 핵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염색체죠. 이게 염색체예요. 이 염색체고 이 염색체 안에는 이런 어떤 그 자크 같은 아데닌, 티민, 아데닌, 티민, 그다음에 구아닌, 시토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짝이에요. 아데닌은 꼭 티민하고, 티민은 꼭 아데닌하고, 그다음에 구아닌은 꼭 시토신하고, 시토신은 꼭 구아닌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 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놨죠. 세 개 단위로. 이걸 이제 코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개마다 하나의 단백질이 붙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줄만 이렇게 빼내는 과정을 전사라고 해요. 이건 핵 안에서 이루어지죠. 전사는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얘가 메신저 RNA가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튀어나올 때 하는 게 이제 이제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번역되는 과정. 번역되는 과정이 이제 트랜스퍼 이제 그 tRNA가 가져와서 세 개씩 하나씩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발린, 히스티딘, 류신, 트리오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코돈마다 할당된 이게 아미노산 단위예요. 이게 아미노산 단위. 이게 아미노산 단위가 뭉쳐지면 이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최종 산물은 항상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공학은 뭐예요? 도체하고 반도체 사이의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게 이제 전자공학이고, 전기공학은 도체 안에서의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그다음에 전파공학은 공기 중에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공학은 단백질 안에서의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생명공학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산물은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최종 산물도 단백질이죠.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의 종류는 여기서 효소도 만들어지고 세포 구성 물질, 신호 전달 물질 이런 게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병해충이, 송충이가 이렇게 막 소나무에 달려들었어요. 그러면 핵에서 감응을 하는 거죠. 아, 송충이가 왔어? 그럼 빨리 피톤치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예요. 피톤치드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피톤치드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중첩을 시켜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을 내요. 그럼 이게 이제 피톤치드가 신호 전달 물질이죠. 한쪽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를 분비하면 소숲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 전달 물질이면서 또 동시에 피톤치드가 이 송충이 벌레의 식욕을 감퇴시키는 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는 그래서 소나무나 또는 이제 사람이나 분자 수준에서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이런 식으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분자 수준에서는. 돌연변이는 이제 이 중에서 염색체의 결실. 여기서 염색체가 나왔죠. 돌연변이는 여기에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이게 빠져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이 염색체 단위에서의 결실이라든지 뭐 빠진다든지 또는 중복된다든지 이랬을 때의 거예요. 그래서 유전 형질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베이스가 있긴 하지만 유전 형질의 문제는 이 염색체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아까 그 동영상 보시려면 여기 이제 위에 유튜브 채널 여기다 공유해 드렸죠. 한번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전학과 농업을 보면 주로 이제 육종에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혁명을 낳았던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 유전학이고요. 요즘에 이제 GMO라든지 생명공학 얘기하면 되게 이제 이런 과거의 어떤 녹색혁명기에 있어서의 어떤 육종 이런 것을 벗어나서 분자생물학적인 단위로 갔을 때 생명공학이란 말을 하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DNA 재조합 기술이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너무 오버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또 목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또 제안 있거나 하실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홍순덕 선생님께서 채팅 남겨주신 것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동일 개체 다른 꽃 수분이 타가 수분인가요? 지난 시간 그림에서는 자가 수분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표 안에 보면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자화 수분이라든지 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합니다.